주유와 손책은 유비, 관우, 장비의 관계처럼 의형제나 마찬가지인 사이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들의 인연은 어렸을 적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표전에 따르면 손견이 동탁을 토벌하기 위해 병사를 일으킨 뒤 아들인 손책을 포함한 식솔들을 수춘에 정착하게 했는데 이때 손책의 명성을 들은 주유가 그를 찾아가 친분을 맺었고 손책이 마음에 들었던 주유는 손책에게 자신의 고향인 양주 여간군 서현으로 집을 옮기라고 권유합니다. 이에 손책은 주유의 말을 따라 식솔들을 데리고 서현으로 이주했고 이것을 계기로 둘의 사이는 더욱 돈독해집니다. 특히 주유와 손책의 나이는 같았다고 하며 주유는 자신의 고향에 정착한 손책에게 길 남쪽의 큰 저택을 그대로 주었고 서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누며 돕고 살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장성한 손책이 강동 정벌을 위해 첫 출진을 하였을 때 주유에게 이를 알리니 주유는 기다렸다는 듯이 병사들을 인솔하여 손책을 맞이합니다. 손책은 매우 기뻐하며 그대가 함께하니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 같소 라고 말했다 합니다. 주유는 손책을 따라 파죽지세로 전진하며 강동의 호족들과 관리들을 격파하며 여러 지역을 점령하였고 어느새 손책의 휘하에는 수만의 병사가 모이게 됩니다. 이에 손책이 주유에게 이 병력이면 이제 남은 지역은 나 혼자서도 충분하니 그대는 돌아가 후방을 지켜주시오 라고 부탁을 하니 주유는 단양지역으로 되돌아갑니다. 당시 손책은 원술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는데 원술은 손책과 함께 강동정벌에 나선 주유의 뛰어남을 알아보고는 그를 부장으로 임용하려 했지만 주유는 원술의 밑에선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에 다른 핑계를 대고는 원술의 동의를 얻은 뒤 그대로 손책에게 달려갑니다. 손책은 주유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직접 주유를 영접하고 그를 건위 중랑장으로 임명하여 병사 2000명과 말 50匹를 주었고 주유를 인정하고 신임하였기에 중요한 지역엔 항상 주유를 파견하여 그 지역을 다스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현을 공격하여 함락시켰을 때 교공의 두 딸을 포로로 잡았었는데 이들이 대교와 소교였습니다. 대교와 소교는 모두 절세미녀였기 때문에 손책이 대교를, 주유가 소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때 손책은 주유에게 장난을 걸며 교공의 두 딸이 비록 눈부시게 아름답다지만 우리 둘을 얻어 남편으로 삼았으니 그들도 아주 신이 날 것이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이후에도 주유는 손책의 무한한 신뢰에 부응하듯이 손책을 따라 환성을 공격하여 사망한 원술의 자녀 세력을 흡수했던 유은을 격파하였으며 강하를 토벌하고 예장과 여릉지역도 평정하는 등의 공을 세웁니다. 그런데 건한 5년 그의 주군이자 절친이었던 손책이 암살자들에게 당한 상처가 악화되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료엔 남아있지 않으나 아마도 주유는 자신의 반쪽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오열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주유와 손책 사이의 두터운 교부는 어려서부터 장성한 이후에도 변치 않고 이어졌으며 주유는 손책 사후에도 그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손씨 가문을 도왔으니 사람들은 이 둘 사이의 우정을 쇠붙이도 끊을 수 있을 정도로 막역하다고 하여 단금지교라 불렀다고 합니다. 손책 사후 주유는 오에 머물면서 장소와 함께 모든 일을 관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북을 평정하고 남정을 결정한 조조가 먼저 손권에게 서신을 보내 그의 아들을 볼모로 보내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손권은 이 일을 논의하기 위해 문무백관들을 소집합니다. 회의는 계속되었지만 장소 등 여러 사람들이 미적거리며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손권은 주유만을 따로 불러서 모친인 오부인과 함께 이 일을 논의합니다. 주유가 먼저 말하길 장군께서는 부친과 형님의 유산을 이어받아 6개 군을 아우르며 날카로운 병기와 수많은 양식을 비축하였으며 장수와 병사가 명령에 복종하고 지역 경제가 부유하고 풍요로우니 민심이 안정되어 있고 우리의 군대는 강하고 용맹하여 가는 곳마다 상대할 적이 없을진데 무슨 연유로 인질을 보내려 하십니까? 그리고 뒤이어 인질이 한 번 들어가면 조씨와는 머리와 꼬리의 상태가 되어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인데 지극히 대접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조씨가 의에 따라 천하를 바르게 한다면 그때 그를 섬겨도 늦지 않으니 지금은 용맹을 감추고 위험을 겨뤄 천명을 기다리면서 사태를 지켜보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이에 오부인은 손권에게 주유의 말이 옳다. 주유는 손책과 같은 나이로 한 달이 적을 뿐이다. 나는 그를 내 아들처럼 여길 터이니 너는 그를 형으로 섬겨라 라고 말했고 손권은 주유의 조언에 따라 인질을 보내지 않습니다. 건한 13년 9월
조조가 형주를 침공하여 그 일대를 점령하고 형주의 수군까지 얻어 기세등등한 상태였는데 조조가 이끄는 병력의 숫자만 수십만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송건은 다시 신하들을 불러 모아 계책을 물었는데 모든 신하들이 조조는 승냥이나 호랑이처럼 사악하고 무서우며 천자를 끼고 명분을 갖춘 데다 유표의 군대까지 흡수하여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니 열세인 상황에서 싸우기보다는 그를 맞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직 노숙만이 항복을 반대하며 결사항전을 하자고 송건을 설득했고 노숙의 이야기를 듣고 뒤늦게 도착한 주유도 조조는 한나라 승상이라는 명분을 갖추고 있지만 실상은 조정의 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조조가 평정한 북쪽 땅은 평안치 못하고 마초와 한수가 동관 서쪽에 버티고 있으며 현재 날씨가 추워 말에게 먹일 것이 없고 조조의 병사들은 먼 길을 건너왔기에 물과 땅에 익숙치 못하여 반드시 질병에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정예병 3만을 주시면 제가 장군을 위해 조조를 쳐부술 것을 약속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손권은 주유와 노숙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강표전에 따르면 손권은 신하들을 불러놓고 칼을 뽑아 앞에 놓인 책상을 때려 부수며 여러분 중에서 다시 조조에게 항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책상처럼 될 것이요 라고 선언합니다. 조조가 오를 침공하자 손권과 유비는 이해관계가 일치했기에 같이 힘을 합쳐 조조를 물리치기로 합니다. 제갈량이 손권을 찾아와 아련을 한 이후 손권의 명령에 따라 주유와 정보가 각각 좌우 대도독으로 임명되어 전장으로 출진합니다. 주유의 예상대로 조조군은 질병에 걸려 있었고 주유와 유비의 연합군은 첫 번째 전투에서 조조군을 박살내어 물리칩니다. 이로 인해 조조군은 뒤로 물러나 장강 북쪽에 주둔했고 주유 등은 남쪽의 해안가에 주둔합니다. 이 상황에서 주유의 부장인 황계가 지금 적군은 많고 아군은 소수이므로 시간을 끌수록 불리합니다. 보니까 조조군의 배는 앞뒤가 서로 이어져 있으므로 불을 지르면 큰 타격을 입을 것인데 제가 이 역할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주유는 이 계책에 동의하고 작전을 지시합니다. 황계는 거짓 투항 편지를 쓴 뒤 사자를 조조에게 보냅니다. 조조는 황계의 사자를 만나 자세히 물은 뒤 너희들이 속이는 것이 아닌가 두렵다. 하지만 황계의 투항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전례를 뛰어넘는 자기와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결전의 날 황계는 미리 쾌속선 열척을 준비해 건조한 무럭새와 나뭇가지들을 배 한가운데 실은 뒤 고기 기름을 붓고 붉은 휘장으로 가린 채 대장기를 선상에 세웁니다. 그렇게 열척을 선두로 조조군의 진영으로 전진합니다. 곧 조조군의 진영이 시야에 보이자 황계는 불을 손에 들고 병사들에게 항복하러 왔다! 라고 외치게 합니다. 당시 조조군의 관리와 병사들은 모두 나와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황계가 항복하러 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황계의 쾌속선과 조조군의 진영과의 거리가 일이 남짓되었을 때 갑자기 배에 불이 붙으면서 그 상태로 돌진해오는 것을 봅니다. 황계의 쾌속선들이 조조의 함선들로 돌입했을 때 조조의 진영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불길은 거칠었고 목난풍이 세차게 불었으며 검은 연기와 재들이 휘날리며 하늘을 뒤덮습니다. 매서운 바람에 의해 조조군의 배는 거의 다 타버렸고 엄청난 화기로 인해 물가의 진영까지 연소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에 타 죽거나 익사한 병사의 수는 헤아릴 수 없었으며 이와 동시에 주유 등은 경장으로 무장한 정예를 인솔해 조조군의 후방을 공격해 들어갑니다. 조조군은 완전히 대패하였고 조조는 남아있는 배에 불을 지르고 조인에게 강릉의 수비를 맡기고는 곧장 북쪽으로 달아납니다. 배송진은 적벽대전의 패배에 대해 조조의 운수가 사나워 전염병이 창궐하여 예리한 기세가 꺾였고 때마침 남풍이 불어와 불길을 더하게 했기 때문에 패배했다고 말하며 주 요인이 질병과 화계에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주유는 조조군을 격퇴시킨 뒤 수만 명을 이끌고 남군으로 진군하였고 명장 조인이 이끄는 군대와 대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를 합니다. 주유가 먼저 감령을 시켜 이릉을 점거하나 이내 조인군에게 포위를 당해 위험에 처합니다. 이에 주유는 여몽의 계책을 받아들여 여몽과 함께 직접 출진하여 감령을 구해냈고 그 과정에서 교전했던 조인군의 절반을 죽이는 성과를 올립니다. 이렇게 조인군과의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던 중 직접 전장에서 전투를 지휘하던 주유는 갑자기 날아온 화살에 오른쪽 겨드랑이를 맞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매우 심각하였기에 곧바로 물러났다고 합니다. 조인은 주유가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병사들을 이끌고 주유의 진영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주유가 병상에서 일어나 직접 군영을 시찰하고 관리와 병사들을 격려하고 있었고, 조이는 계속된 주유의 공세를 버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강릉에서 후퇴합니다. 마침내 1년간 계속되었던 전투는 조인이 강릉을 포기함으로써 주유의 승리로 막을 내립니다. 이처럼 주유는 육상전, 수상전, 수비전, 공격전 할 것 없이 모든 부분에서 승리를 거둔 전적을 가졌고, 그의 상대는 한 지방의 호족부터 손가 입장에서 눈엣가시였던 강하태수 황조, 하늘이 내린 장수라 칭해진 조인, 용병술이 뛰어난 조조와 같은 명장으로 분류된 인물들까지 다양했습니다. 주유는 유비를 경계했는데, 유비가 잠시 송건을 아련하였을 때 상소를 하여 유비는 용맹하고 영웅의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관우와 장비 같은 곰과 호랑이 같은 장수를 끼고 있으므로 누군가의 밑에서 일할 사람이 아니니 그를 오군으로 불러놓고 성대하게 지은 궁전과 미녀와 진기한 왕구로 사치와 향락에 빠지게 한 뒤 관우와 장비를 그에게서 떼어내 제가 직접 지휘하여 싸우게 하면 대사가 안정될 것입니다. 만약 유비에게 토지를 나눠주어 기반을 세우는 것을 도와준다면 교룡이 구름과 비를 얻은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손권은 조조가 아직 버젓이 살아있었기에 이에 대항하려면 영웅들을 많이 초빙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유비를 끝까지 제압할 수 없을 거라 여겼기에 주유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유는 손권에게 천하 이분지계를 주장합니다. 자신이 직접 촉을 정벌하고 장로까지 병합한 뒤 마초와 동맹관계를 맺어 후방을 튼튼히 하고 다시 돌아와 손권과 함께 양양을 점거하여 조조를 공격한다면 북방도 도모할 수 있을 거라 하니 손권이 이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주유는 강릉으로 돌아와 행장 준비를 하고 파구를 지날 때 36의 나이에 병사합니다. 주유는 명망이 높은 가문 출신에 건강하고 자태와 용모가 빼어났으며 음악에 정통하였다고 합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도 연주한 음악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알아냈다고 할 정도였으니 가히 절대음감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성격이 너그러워서 많은 인심을 얻었으며 오만하지 않고 예까지 갖췄는데, 손책이 살아있을 당시 다른 장수들이나 빈객들은 손권을 평범하게 대했지만 오직 주유만이 일찍부터 존경을 다하며 신하로서의 예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정보는 주유와 자신의 직급이 같았지만 자신이 연장자라는 이유로 자주 주유에게 모욕을 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유는 몸을 낮추고 끝까지 예를 다했기에 정보도 끝내 감복하여 주유와 친하게 지내며 그를 존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주유와의 사귐은 마치 향이 나는 맛있는 술을 마시는 것 같아 스스로 취함을 느끼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갖췄기에 남들의 시기를 받기도 하였는데, 유비는 손권에게 주유의 문무계략은 만명보다 뛰어납니다. 그 기량의 거대함을 생각하면 반드시 오랫동안 신하의 상태로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둘을 이간질하려고 했고, 조조는 손권에게 편지를 보내 적벽에서의 패배는 정확히 질병이 일어났기 때문에 배를 불태우고 스스로 철수했던 것인데 본의 아니게 주유에게 그와 같은 이명을 주게 돼버렸어 라고 했다 합니다. 적벽대전에서의 화공은 황계의 계책이었고 조인과의 전투에서는 여몽의 계책에 따라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것이 온전히 주유의 공이냐고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모나 부장의 조언이나 계책이 아무리 뛰어나든 부족하든 이를 판단하고 실행하는 건 오로지 지휘관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휘관이라는 직책에 있으면 수많은 조언과 계책을 제안받을 것인데, 이 중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 자체가 지휘관의 역량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오나라의 역대 도독들이 모두 뛰어난 지휘관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바이나 이들 중에 넓은 안목으로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았던 건 주유와 노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유는 죽기 전에 손권에게 천하 이분지계를 설명하며 촉을 정벌하려 했는데 아쉽게도 그것을 실행하기 전에 병사하고 맙니다. 손책도 그렇고 주유도 그렇고 오나라의 주요 인물들은 너무 이른 나이에 죽어서 항상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따거, 홍콩의 레전드 배우이자 8,100억 원을 기부한 것으로 유명한 주윤발이 주유의 직계 후손이라고 하니 역시 유전자는 어디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주유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숙은 서주 임회군 동성현 출신으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일찍이 부친을 여의어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체구가 크고 남자다웠다고 하며 무인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고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성이 베푸는 것을 좋아하였기에 천하가 혼란스러워지자 집안의 재물을 대량으로 풀고 가지고 있던 농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이름난 선비들과 교류하는 데 힘썼습니다. 또한 스스로 검술과 기마술을 연마했고 열기가 넘치는 젊은이들을 불러 모아 산을 넘나들며 사냥을 하고 이들에게 무술도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고향 사람들의 환심을 많이 얻었고 가문의 어른들은 노씨 가문은 대를 이어오면서 점차 기울었는데 이제서야 우리 가문에도 기재가 태어났구나 라고 말했다 합니다. 군웅할거 시대가 도래하며 중원이 혼란스러워지자 노숙은 가문 사람들에게 나라의 기강이 무너져서 도적들이 날뛰고 있으니 서주는 자손을 남길 수 없는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강동지역으로 피난을 가서 세상의 변화를 지켜보는 게 나을 듯합니다 라고 말했고 가문 사람들은 노숙의 말을 따릅니다. 노숙의 의견에 동의하여 강동 지역으로 향한 사람들의 수는 남녀 3,400명 정도였고 그는 여자들이 먼저 가도록 하고 건장한 남자들과 함께 후위에 있었는데 서주의 관청에서 보낸 기마병들이 뒤쫓아오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에 노숙은 이동 속도를 늦춘 뒤 군세를 정돈하여 전투태세를 취하고는 기마병들에게 외칩니다. 경들은 사내들이니 천하의 정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천하가 혼란스러워졌기에 공적을 세우더라도 이를 포상받지 못할 것이고 우리를 잡더라도 처벌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 우리를 쫓는 것인가? 그리고는 자신이 직접 방패를 세우고 물러난 다음 먼 거리에서 활을 쏘니 화살이 전부 방패를 관통했다고 합니다. 노숙 일행을 쫓아온 기마병들은 노숙의 언변에 기가 눌린 데다 그의 뛰어난 공술 실력까지 보니 그를 제압할 수 없다고 생각해 스스로 물러났다고 합니다. 노숙이 서주를 떠나기 전 주유가 노숙을 찾아와 군자금과 식량을 요청합니다. 이 당시만 해도 노숙과 주유는 어떠한 친분도 없었지만 노숙은 기꺼이 주유에게 자신이 소유한 곳간의 반을 털어서 수많은 식량을 제공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노숙과 주유는 친분을 맺었고 주유는 노숙이 비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래 노숙은 그의 명성에 힘입어 원술에게 발탁된 뒤 자신의 고향인 동성현의 장이 되었는데 노숙은 원술이 함께 공업을 세우기엔 부족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았고 천하가 계속 혼란스러웠기에 다른 곳으로 이주할 생각을 하던 중 훗날 위나라의 책사로 활약하는 인물이자 친한 친구였던 유엽의 편지를 받습니다. 유엽은 편지를 통해 정보라는 인물이 거소에서 만여 명이나 되는 무리를 모았고 그가 차지한 땅이 비옥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고 있으니 때를 놓치기 전에 빨리 오도록 하시오 라는 의견을 보냈고 노숙은 이에 동의합니다. 이처럼 노숙이 고향을 떠날 결심을 했던 건 유엽의 제안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 중간에서 노숙에게 다른 제안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노숙은 유엽과 함께 위나라로 가서 조조의 수하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숙에게 다른 제안을 한 사람이 있었으니 모두가 알고 있고 예상할 수 있는 그 인물, 바로 주유였습니다. 주유는 노숙에게 지금의 정세는 군주가 신하를 선택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신하도 군주를 선택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섬기는 군주인 성곤에 대한 칭찬을 심히 말할 정도로 합니다. 노숙은 유엽과 주유의 제안 속에서 갈등을 하다 결국 주유의 말을 따랐고 마침내 송건을 만나게 됩니다. 노숙은 다른 빈객들과 같이 송건을 만나 대화를 나눴는데 대화는 화기애애했고 송건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대화가 끝난 뒤 모든 빈객들이 물러날 때 노숙도 역시 인사를 하고 나가려 하는데 송건이 노숙의 팔을 붙잡으며 노자경은 좀 더 있다 가시오 라고 말합니다. 송건은 노숙이 주유가 직접 추천한 인재였고 대화를 나눠보니 뛰어난 인재라는 생각도 들었기에 그와 더 진지한 대화를 나눌 요량으로 그를 붙잡은 것이었습니다. 노숙과 송건은 함께 앉아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계속 나눴는데
갑자기 송건이 진지한 표정으로 노숙에게 현재 한왕실은 기울었고 천하는 소란스러운 상태요. 여기서 나는 아버지와 형님께서 남긴 유산을 이어받아 제환공과 진문공의 공업을 세울 생각인데 그대는 어떻게 이러한 나를 보좌할 생각이오?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노숙은 거리낌 없이 과거 항고조가 마음을 다하여 초이제를 섬기려 했으나 원하는 대로 하지 못했던 이유는 항우의 횡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조조는 항우와 같은 존재인데 장군께서 어떻게 제환공과 진문공처럼 되실 수 있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한 왕실은 다시 일어날 수 없고 조조는 빨리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장군께서는 강동을 차지하여 천하의 변화를 살피면서 북방이 혼란스러울 때를 노려 강하의 황조를 제거하고 나아가 유표를 공격해 장강 유역을 차지한 다음에 제왕이라 칭하고 천하 통일을 꾀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항고조의 사업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한마디로 노숙은 제환공, 진문공처럼 황제를 모시는 패자가 되고 싶다던 송건에게 오히려 한나라를 세운 항고조 유방이 되라고 말한 것입니다. 송건은 내심 기뻤지만 지금 나는 한왕실을 보좌하는 데 힘쓸 뿐이요. 그대가 방금 한 말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아니요. 라고 말했다 합니다. 형주목 유표가 죽자 노숙은 송건을 찾아가 형주는 우리와 인접해 있으며 밖으로는 장강과 한수를 두르고 있고 안으로는 험준한 산과 구릉이 있으며 기름진 평야는 만리나 되고 관리와 백성들의 수가 많으니 우리가 이곳을 차지한다면 주군께서 제왕이 되실 때 자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표가 죽었으나 그의 두 아들은 화목하지 못했기에 장수들은 두 패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고 유비 같은 천하의 영웅은 유표에게 이탁했으나 그의 견제로 중용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주공의 명을 받들어 유표의 두 아들에게로 가서 조문을 하고 군대의 실권자들을 위로한 뒤 유비를 시켜 유표의 보아들을 어루만져 한마음으로 조조에게 대항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유비는 반드시 기뻐하며 행동에 나설 것이고 만일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천하도 평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조가 먼저 기회를 잡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라고 조언했고 송건은 즉시 노숙을 형주로 파견합니다. 하지만 노숙이 하구에 도착했을 때 조조가 벌써 형주로 출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이에 노숙은 밤낮을 달려 형주로 향합니다. 그러나 노숙이 남군에 왔을 즈음 유표의 아들 유종이 이미 조조에게 토항했고 유비는 조조가 두려워서 장강을 건너려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재차 들려오자 유비를 직접 맞이하기 위해 당양현 장판까지 갑니다. 강표전에 따르면 노숙이 유비에게 유비님께선 이제 어디로 가려 하십니까? 라고 물으니 유비는 창호태수 오거와 오랜 교분이 있으니 그에게로 가서 의탁하려고 하오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유비의 대답을 들은 노숙은 유비에게 주군께서는 총명하고 인자하여 현인을 공경하고 선비를 예우하니 장강 이남의 영웅 호골들이 모두 귀부했습니다. 게다가 6개의 군에 이르는 영토와 수많은 식량, 강력한 병사를 갖추고 있으니 조조와 붙어 볼만합니다. 지금 우리와 연합하여 조조와 맞서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지인데 범상한 인물에 불과한 오거에게 의탁해봤자 뭐가 남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유비는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유비는 도망칠 마음을 접고 강하군 악현에 주둔하고는 제갈량을 송건에게 보내 동맹의 서약을 맺습니다. 배송진은 유비와 송건이 동맹을 맺는 과정에 대해 촉서 제갈량 전에서는 제갈량이 송건을 설득하여 동맹을 맺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고 오서 노숙전에서는 노숙의 활약으로 동맹을 맺은 것으로 묘사하니 이것은 양국의 사관들이 자국의 공적을 높이려 기록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은 정사 삼국지의 저자인 진수의 잘못이라고 평가합니다. 형주를 점령한 조조가 강동을 침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자 송건은 신하들을 불러 논의를 했는데 모든 신하들이 조조에게 항복을 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노숙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송건이 일어나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자 뒤를 따라가 그의 곁에 섭니다. 송건은 노숙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숙의 손을 잡으며
그대는 무엇을 말하려 하오? 라고 묻습니다. 이에 노숙은 천천히 입을 열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자세히 들어보니 모두가 주군을 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는 큰일을 도모할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만약 지금 제가 조조를 맞이한다면 저는 관직을 받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군께서 조조를 맞이한다면 어찌 돌아갈 곳이 있겠습니까? 주군께서는 넓게 보시어 다른 자들의 의견을 듣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노숙의 말을 들은 송건은 탄식하며 다른 자들의 발언은 나의 소망을 크게 실망시키는 것이었소. 그러나 다행히도 오늘 그대가 이야기한 것들이 내 생각과 일치하오. 자네는 가히 하늘이 나에게 내려준 사람 같소. 라고 대답합니다. 이후 노숙은 적벽대전에서 찬군 교위의 직책으로 참전해 주유가 전략을 세울 때 옆에서 도왔으며 적벽대전에서 승리한 뒤 즉시 송건에게 돌아옵니다. 송건은 장수들에게 노숙을 정중하게 영접하라고 명했고 노숙이 궁전으로 들어와 송건을 아련하려 하자 송건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예의를 차리고는 자경, 내가 안장을 짚고 말해서 내려 그대를 맞았다면 그대의 공을 충분히 빛낼 수 있지 않았겠소. 라고 말합니다. 이에 노숙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했고 이와 같은 노숙의 발언에 모든 사람들이 경악할 정도로 놀랍니다. 하지만 노숙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자리에 앉은 다음 제가 오로지 원하는 것은 존귀한 군주의 위엄과 덕망이 천하에 더해져 구주를 통일하여 제왕의 사업을 완수한 뒤 특별한 수레로 현명한 인사들과 저를 부르신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빛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송건은 노숙의 아부에 좋아 죽으며 손뼉을 치며 웃었다고 합니다. 주유는 자신의 병이 점점 심해지자 상소를 올려 노숙이 지혜와 지략을 모두 갖추고 있어 자신의 뒤를 맡기기에 충분하니 그를 자신의 후임으로 삼으라는 내용을 송건에게 전달합니다. 송건은 주유가 죽은 뒤 주유의 말을 따라 주유의 병사들을 노숙이 이어서 다스리게 했으며 주유의 직속 병사 4천여 명과 그가 다스리던 현들도 모두 노숙에게 줍니다. 노숙은 주유의 뒤를 이어 맡은 바 임무를 잘 수행했으며 그가 다스린 곳은 위엄과 은혜가 널리 퍼졌기에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만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앞서 형주의 일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유비는 거느리던 세력이 점차 커지자 경구로 와서 송건을 아련하여 자신이 형주를 관할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때 주유와 여범은 유비가 형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여기에 묶어둬야 한다고 송건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노숙은 반대하며 안 될 일입니다. 아직 조조의 세력은 막강하며 우리 군은 형주에 주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신의와 은총이 널리 퍼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유비에게 이를 빌려주어 위무토록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입니다. 이는 조조의 적을 늘리는 것이고 우리의 동맹을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 송건은 노숙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런 연유로 송건은 형주의 땅 일부를 유비에게 빌려주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어느 지역을 빌려줬는지 실제로 빌려준 게 맞는지 빌려줬다면 어느 시기에 빌려줬는지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학자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유비는 형주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익주 정벌에 성공했고 이 소식을 들은 송건은 건한 20년 제갈근을 보내 장사군, 영릉군, 계양군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유비는 나는 지금 양주 지역을 취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주를 취한 후에 곧바로 형주를 오나라에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송건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송건이 주유와 감령의 권유에 따라 촉을 치려고 했을 때 유비는 저와 유장은 똑같이 한 종실이며 한 왕조를 보좌하기만을 희망했습니다. 지금 유장이 당신들에게 죄를 지었고 저는 두려워 이를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오직 관대하게 용서해주기만을 원할 뿐입니다. 만약 장군께서 유장을 치신다면 저는 관직을 버리고 살림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라고 말하며 반대해놓고 오히려 자신이 유장을 정벌하여 익주를 차지했기에 송건은 유비를 좋게 볼 수 없었던 데다
형주의 영토 경계를 두고 관우와 자주 다퉜기 때문에 송건은 유비가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자 분노합니다. 송건은 먼저 장사, 영릉, 계양 세 곳에 태수를 임명하여 그곳에 사람들을 보냈지만 관우가 이들 모두를 내쫓습니다. 다시 한번 분노한 송건은 여몽에게 2만 명의 군사를 주어 장사, 영릉, 계양 세 군을 취하게 하고 노속에게는 1만 명을 주어 파고에 주둔하여 관우를 막도록 시켰으며 자신은 직접 육구에 머물며 군대를 총지휘합니다. 이에 유비는 직접 5만의 군대를 이끌고 공안에 도착하였고 관우에게 병사 3만 명을 주어 익양으로 가도록 합니다. 이렇게 노숙은 관우와 익양에서 대치하게 되었는데 노숙은 관우와 단판을 지을 마음을 먹고 서로 만나자고 요청을 하여 각자의 병마를 백보밖에 주둔시킨 뒤 장군들만이 반도를 진 채 만남을 가집니다. 노숙은 관우를 만난 뒤 그를 여러 차례 질책하며 우리 군주가 본래 그대들에게 성의껏 토지를 빌려준 것은 그대들이 전쟁에서 패하여 갈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었기 때문이오. 그런데 익주를 차지했으면서도 형주를 돌려주려는 생각이 없어 보이는 데다 우리들이 단지 세군만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도 따르지 않고 있소 라고 꾸짖습니다. 이에 옆에 있던 어떤 이가 노숙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영토란 덕이 있는 사람에게 속하는 것일 뿐이요 어찌하여 영원히 소유하려 하시오 라고 말하자 노숙은 병력 같은 소리를 질러대며 그를 질타합니다. 아무 말 없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관우는 칼을 잡고 일어나며 이것은 국가의 일인데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알겠소 라고 말하고는 회담을 끝내자는 눈빛을 보냈기에 회담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렇게 유비와 송건은 한판 붙기 직전의 상황까지 갔지만 곧 조조가 한중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리자 똥줄이 탄 유비가 먼저 사자를 보내 송건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고 논의 끝에 형주를 분할 점령하기로 결정합니다. 결국 형주는 분할되어 동쪽 지역인 강항, 장사, 계양은 송건이, 서쪽 지역인 남군, 영릉, 무릉은 유비가 차지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익양대치 이후 건한 22년 노숙은 눈을 감습니다. 송건은 노숙을 위해 애도했고 장례식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장소는 노숙이 겸손하지 않고 불만스러워한다고 비난하였으며 노숙의 나이가 어리고 거칠어서 임용하면 안 된다고 몇 차례 욕도 했다 합니다. 노숙이 유비를 처음 만나 동맹 제의를 했을 때 곁에 있던 제갈량을 보고는 나는 제갈근의 친구요 라고 말하며 친한 척을 했다고 하며 나중에 노숙이 죽자 제갈량은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합니다. 송건이 노숙의 제안에 따라 유비에게 형주 지역을 빌려줬을 때 조조는 이 소식을 듣고는 너무 놀라서 손에 쥐고 있던 붓을 땅에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훗날 송건이 황제가 되었을 때 제단에 올라간 뒤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며 옛날 노자경은 일찍이 내가 제위에 올 것을 말했는데 이처럼 그는 형세의 변화에 밝았다고 할 수 있소 라고 말했다 합니다. 오서에 따르면 노숙은 사람됨이 근엄하고 겉을 꾸미거나 하지 않았고 공사에 걸쳐 검약에 힘썼고 조속한 취미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하며 군세를 통솔할 때에도 이를 잘 정돈하여 군령을 잘 지키도록 하였고 군중에서도 서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담론에 뛰어났고 문장 솜씨도 뛰어났으며 사려는 원대하며 다른 이에 배나 되는 총명함을 갖고 있었으니 주요 이후의 세대에서는 노숙이 제일 가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노숙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몽은 예주 연암군 부파연 출신으로 어릴 때 남으로 강을 건너 매부인 등당이라는 인물에게 몸을 의탁했다고 하니 아마 전쟁으로 인해 아버지를 여의고 살림이 어려워져 고향을 떠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후 모친과 달리 부친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고 어렸던 여몽이 가난에 대한 한탄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몽의 매부인 등당은 손책의 장수로 수차례 산적을 토벌하기 위해 군을 이끌고 출정하였고 16살이 된 여몽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을 세우기 위해 매번 등당을 몰래 따라가 산적들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등당은 여몽이 갑자기 나타나 산적들을 공격하는 것을 보고는 매우 놀라 여몽을 크게 꾸짖고 위험한 행동을 하지 못하겠으나 여몽은 계속 등당을 따라다녔고 이에 할 수 없이 여몽의 모친에게 이를 알려줍니다. 여몽의 모친은 등당의 말을 듣고 여몽을 불러 벌을 주려 했으나 여몽이 가난하고 천한 것에 머물지 않고 공을 세운다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고 어찌 호랑이 새끼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마음이 아파져 용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등당의 수하 중 한 명이 그런 여몽의 행동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는지 여몽을 볼 때마다 이 아이가 뭘 할 수 있겠냐며 여몽이 전투에 참가하는 건 호랑이 입에 고기를 갖다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비난하였고 이에 여몽은 참지 못하고 그 관리를 죽여버린 뒤 같은 고을 사람인 정장의 집으로 도망칩니다. 이후 여몽은 교위 원웅에게 자수하였는데 다행히 원웅은 여몽을 좋게 봤는지 여몽을 옹호하는 의견을 손책에게 전했고 이에 손책은 여몽을 불러보고 기이하게 여겨 곁에 두었다고 합니다. 여러 해가 지난 뒤 등당이 죽자 장소는 여몽을 천거했고 여몽은 별부사마에 임명된 뒤 등당의 군대를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을 좋게 봐주던 손책이 암살당해 죽어버렸고 그의 뒤를 이어 손권이 군주가 되었는데 손권은 기존의 군대가 비효율적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해 적은 수의 병사를 거느리거나 쓰임이 별로 없는 장수들을 한 곳으로 병합할 마음을 먹은 뒤 각 장수들에게 병사들의 상태를 검열할 거라 말합니다. 이에 여몽은 자신이 다른 군대 밑에 속하게 되면 공을 세워도 크게 성공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해 돈을 빌려서 자신 휘하에 있는 병사들에게 진홍색 옷과 행전을 지어주고 빡세게 훈련시킵니다. 이후 손권이 휘하 장수들의 병사들을 검열하는 날이 되자 여몽은 자신의 병사들과 함께 눈물의 똥꼬쇼를 벌였고 손권은 이를 보고 매우 기뻐하며 여몽에게 더 많은 병사들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여몽은 단양을 토벌할 때 가는 곳마다 승리하며 공을 세웠고 황조를 정벌할 때도 선봉으로 참전합니다. 당시 황조는 도독 진취에게 수군을 주어 여몽을 공격하게 했는데 여몽은 직접 병사들을 지휘해 진취의 목을 베어버렸고 이에 오나라 장수와 병사들이 승세를 몰아 진격해오자 황조는 성을 버리고 달아나다가 사로잡혀 참수당합니다. 전투가 끝난 뒤 손권은 여몽이 진취를 격파했기 때문에 황조에게 이길 수 있었다고 말했답니다. 조인과의 남군 전투에서도 여몽은 활약하는데 조인을 견제하기 위해 이릉을 점거했던 감령이 조인의 군대에게 포위당하여 위험한 상황에 처하자 다른 장수들은 병사가 적어 감령을 구원하러 갈 수 없다고 말했으나 여몽은 주유에게 자신과 조유가 함께 지원을 가면 적의 포위를 쉽게 풀 수 있고 능통을 남겨 조인의 공격을 막게 하면 된다고 말했고 따로 병사 300명을 파견해 적의 퇴각로를 뗄나무로 끊어버리면 적이 패주할 때 군마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도 합니다. 이에 주유는 여몽의 계책을 따라 일을 진행시켰고 이릉에서 감령을 포위하고 있던 적의 배후를 공격해 절반이 넘는 조인의 군대를 참수하니 적들은 도망칩니다. 그리고 여몽의 예측대로 도망치던 적들은 뗄나무에 가로막혀 말을 버리고 도망쳤기에 300필의 말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여몽의 조언에 힘입어 주유는 마침내 조인의 군대를 패퇴시키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강표전에 따르면 과거 손권이 여몽과 장음에게 그대들은 큰 임무를 맡아 새로운 임지로 떠나게 되었으니 마땅히 항문을 닦아 식견을 넓혀야 한다고 조언을 해줍니다. 여몽은 실제로 경전을 익히지 않아 큰일에 대해서 진언을 할 때면 항상 글이 아닌 말로써 상소했기에 손권은 이러한 점을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몽은 마음속으로 항문을 닦는 건 학자들이 하는 일이지 나는 군대를 이끌고 전장에 나가서 이기면 되는 것인데 공부는 무슨 공부인가? 라고 생각한 뒤 부대의 일 때문에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이에 손권은 내가 너희들 보고 공부를 해서 박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경전을 읽어 옛사람들의 지식과 교훈을 얻으라는 것이며 그리고 너희들이 바쁘다고 한들 나보다 바쁘겠냐고 한 뒤 한나라 광무제나 조조도 책 읽기를 좋아하는데 너희들은 왜 자기 개발을 하지 않냐고 일갈합니다. 여몽은 손권의 말에 감명을 얻었는지 그때부터 각 잡고 열심히 책을 읽기 시작했다고 하며 그로 인해 여몽 주변에는 그를 학문으로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주유가 죽고 노숙이 그의 후임이 된 뒤 여몽의 군영을 지나게 되었는데 노숙의 곁에 있던 자가 여몽이 예전과 달라졌으니 한번 대화를 해보라고 말하였기에 여몽을 찾아갑니다. 평소 노숙은 여몽을 대수롭지 않게 보았는데
여몽이 오히려 자신보다 뛰어난 학식과 말솜씨를 자랑하니 깜짝 놀라 나는 그대가 단지 전략만 가지고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학식이 이리 높고 밝으니 더 이상 우아아몽이라 부를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고, 여몽은 학문을 닦는 사람은 헤어져 3일이 지나면 눈을 비빈 후에 다시 보며 상대를 대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그리고 여몽은 노숙과 술을 마시다 관우를 대비하기 위한 계책이 있냐고 물었고, 이에 노숙이 때에 따라 시에 적절하게 대응할 거라 하자 여몽은 지금 동서가 비록 한 집안이 되었으나 관우는 실로 곰과 범 같은 장수인데 어찌 계획을 미리 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 뒤 노숙을 위해 5가지의 계책을 말해줍니다. 노숙은 여몽의 말을 듣고 그의 등을 두드리며 칭찬을 하고는 여몽의 모친을 찾아가 절을 한 뒤 여몽과 우호를 맺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앞서 남군 전투가 벌어졌을 시기에 익주의 장군 습숙이 군대를 이끌고 항복해왔는데 주유는 습숙이 항장이었기 때문에 손건에게 표를 올려 습숙의 병사를 여몽에게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몽은 습숙을 담력이 뛰어난 장수라 칭찬한 뒤 항복을 하기 위해 멀리서 여기까지 왔는데 의리상 병사를 늘려주면 늘려주었지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답니다. 여몽의 군영 가까이에 성당, 송정, 서고라는 장수들의 진영이 있었는데 세 장수가 모두 죽고 그들의 자제들이 유약하니 손건은 세 장수의 병사들을 모두 여몽의 휘하로 보냅니다. 그러나 여몽은 재차 사양하며 세 장수들은 모두 나라를 위해 열심히 싸웠는데 자제들이 어리다고 그들의 군대를 없앨 수 없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3번이나 표를 올리자 손건은 여몽의 말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몽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세 장수의 아들들을 위해 스승을 구해줘 그들을 보필하고 인도하게 했다고 합니다. 위나라의 사기가 오나라 변경을 여러 차례 노략질을 하자 공격하여 격퇴시켰고, 손건과 조조의 유수구 전투에서도 수차례 뛰어난 계책을 냅니다. 오록에 따르면 손건이 보루를 만들려고 했는데 대다수의 장수들이 해안 위로 올라가 적을 공격하고 나서 물을 건너 배로 돌아오면 되는데 보루를 왜 짓는 거냐고 반대합니다. 하지만 여몽은 같은 병기라도 날카로운 것과 둔탁한 것이 있으며 싸움에 있어서도 항상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만일 적의 보기가 육박하여 물가까지 퇴각할 겨를이 없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배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손건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고, 손건은 여몽의 말이 옳다고 말하며 보루를 만듭니다. 이처럼 여몽의 조언으로 손건은 강물 입구를 끼고 둑을 만들고 보루도 지어 수비를 했기에 조조는 적의 방비가 매우 정밀하다고 여겨 곧 퇴각했다고 합니다. 위나라 여강 태수 주광이 환연에 주둔하면서 농지를 크게 개간하고 첩자를 시켜 오나라 내의 도적단을 회유해 난을 일으키도록 하니 여몽은 손건을 찾아가 환연의 토지가 매우 비옥하니 만약 적들이 이근별을 수확하게 되면 저들의 군대는 더욱 늘어나게 되고 여러 해가 지나면 조조가 직접 모습을 드러내게 될 테니 마땅히 제거해야 합니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오서에 따르면 손건은 환연을 정벌하기 전 여러 장수들을 불러 계책을 물었는데 대다수의 장수들은 토산을 만들고 공성기계를 만들어 적의 성을 공격하자고 했으나 여몽은 토산과 공성기계를 만들려면 몇 달이나 걸릴 것인데 그러면 필시 적의 지원군이 도착한 뒤이니 성을 점령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적의 지원군이 오기 전에 사면에서 적을 공격해 점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손건은 여몽의 계책을 채택한 뒤 군을 일으켜 환연을 공격했고 여몽은 감령을 선봉장으로 삼아 적진을 향해 돌격하게 하고 그는 직접 정예 병사들을 이끌고 후방에서 감령을 지원합니다. 전투는 새벽부터 시작되었는데 여몽이 손수 북채와 북을 쥐고 병사들의 사기를 고취시키니 밥 먹을 때쯤에 전투가 끝났다고 하며 위나라의 장료가 이끄는 지원군은 전투가 끝나서야 도착했는데 성이 이미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퇴각했다고 합니다. 이후 여릉에서 도적대가 발생해 여러 장수들이 토벌하러 나섰으나 번번이 실패하자 손건은 사나운 새 수백 마리가 물수리 한 마리만 못하구나 라고 말한 뒤 여몽에게 토벌을 명했고 여몽은 군대를 이끌고 진격해 적의 우두머리를 주살하여 도적대를 모두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건한 20년, 유비가 익주를 차지하자 손건은 유비에게 사자를 보내 형주를 돌려받아야겠다고 하였고 이에 유비는 양주를 얻으면 형주를 주겠다고 대답합니다. 손건은 유비의 대답에 분노하여 여몽을 보내 장사, 영릉, 계양을 공격하게 하였고 여몽은 먼저 공격하기 전에 편지를 보내 세 군을 회유하니 장사와 계양은 항복했으나 영릉 태수 학부는 항복을 거절하고 수비에 임합니다. 그러던 중 유비가 직접 5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공안으로 들어왔고
관우에게 직접 3만 명의 병사를 주어 장사, 영릉, 계양을 다시 쟁취하려 하니 손권은 노숙에게 1만 명의 병사를 주어 익양에서 관우와 대적하게 하고 여몽에게 급히 편지를 보내 영릉은 놔두고 돌아와 노숙을 도우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몽은 영릉을 그대로 두고 갈 수 없었기에 계책을 내어 학보와 친했던 인물인 등현지에게 유비는 한중에서 하우연에게 포위되었고 관우는 주군이 직접 맡고 있는 데다 초계 지원군들은 모두 격파되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고 이에 등현지는 학보를 찾아가 그대로 말하니 학보는 지원군이 올 수 없다고 생각해 여몽에게 항복합니다. 여몽은 학보가 항복하자 그에게 손건이 자신에게 보낸 편지를 보여주었고 학보는 유비가 공안에 관우가 익양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몹시 부끄러워 땅속에 숨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비와 손건의 군대는 한 차례 대전을 치를 뻔했으나 조조가 한중을 평정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똥줄이 탄 유비가 먼저 손건에게 화해를 청했고 손건도 유비와 싸워봤자 이로울 게 없었기에 유비와 화해를 하였고 형제를 분할하여 손건은 강하, 장사, 계양 지역을 유비는 남군, 영릉, 무릉 지역을 차지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사로잡았던 학보와 영릉군을 유비에게 돌려줬다고 합니다. 손건이 합계 전투에서 이기지 못하고 퇴각하던 중 장로의 군대에게 기습을 당해 위험에 처했는데 여몽과 능통이 죽음으로 막아냈기에 무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합계 전투에서의 참패 후 조조가 재차 유숙으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자 여몽은 합비에서의 패배를 되돌려주듯이 조조의 선봉이 둔영을 채 세우기도 전에 공격을 감행하여 격파해버렸고 이에 조조는 퇴각했다고 합니다. 노숙은 조조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촉과 오는 서로 마땅히 도우는 관계가 되어야지 원수 사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노숙이 죽고 그의 뒤를 잇게 된 여몽의 생각은 노숙과 달랐고 오히려 관우가 매섭고 뛰어난 능력을 가졌기에 오나라에 크게 위협이 된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몽은 은밀히 손건에게 편지를 보내 우리가 강성할 때 관우를 쳐야 한다고 말했고 손건도 마음 깊이 여몽의 말이 옳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손건은 여몽의 말을 똥구멍으로 받아들였는지 다시 여몽에게 서주를 어떻게 공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이에 여몽은 서주를 점령할 수는 있으나 지세가 육지와 통하고 기병들이 활동하기 좋은 지역이라 조조가 나중에 대군을 이끌고 왔을 때 막기 어려울 것이니 관우를 공격해 장강을 모두 점거하는 것만 못하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여몽은 사전 작업을 하기 위해 겉으로는 관우와 우호를 맺으며 은혜롭게 대하여 관우를 방심하게 만들려 합니다. 건한 24년 관우의 북벌이 시작됩니다. 관우는 위나라의 양양성과 번성을 포위하였고 남군에도 많은 병사들을 남겨 오나라의 공격에 대비합니다. 이에 여몽은 상소를 올려 자신은 늘 지병이 있기 때문에 병사를 나눠 건업으로 돌아가 치료하는 척하여 관우를 방심하게 할 것이고 그러면 관우는 남군에 남긴 수비병들을 전부 양양으로 보낼 것이니 그 틈을 노려 기습을 하면 남군을 점령하고 관우를 사로잡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책을 실행하니 관우는 여몽이 건업으로 갔고 그의 후임으로 육손이라는 처음 듣는 인물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점차 남군에 있는 병사를 빼서 번성으로 보냅니다. 그러다가 위에 지원군으로 온 우금과 그의 정예병들을 포로로 사로잡은 관우는 그들을 먹일 양곡이 부족해지자 상관의 미곡을 마음대로 취해버립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선권은 관우를 공격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 군대를 일으켰고 여몽이 선봉에 서서 남군으로 진격합니다. 여몽은 심양에 이르러 정예 병사들을 모두 배 안에 숨겨두고 백성들에게 노를 젓게 하였고 상인의 복장으로 변장까지 하였기에 관우가 강변에 세워둔 둔영의 관측소들을 손쉽게 점령할 수 있었고 이 같은 계책으로 관우는 오나라 군대가 진격해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여몽의 군대는 남군까지 전투 없이 도달할 수 있었고 게다가 후방에서 관우의 보급을 담당했고 남군 수비의 총책임자이기도 했던 미방이 별다른 저항 없이 항복해버렸기에 여몽은 손쉽게 남군을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성을 점령한 여몽은 관우 및 장수와 병사들의 가족들을 모두 사로잡았으나 그들을 모두 위로하고 달랬으며 군중에 영을 내려 민가에 들어가거나 약탈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같은 고향 사람이 영을 어기자 눈물을 흘리며 참수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군중의 병사들은 두려움에 떨며 길에 떨어져 있는 물건도 줍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여몽은 아침 저녁으로 친근하게 노인들의 안부를 묻고 위로하였으며 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약을, 춥고 배고픈 자에게는 옷과 양식을 제공합니다.
그때 관우는 서왕에게 패한 데다 남군이 오나라에게 점령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퇴각을 하면서 여러 차례 사람을 여몽에게 보내 어떻게 된 연유인지를 물었는데, 여몽은 관우가 보낸 사람이 올 때마다 후하게 대우하였고 남군에 있는 사람들이 무탈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에 관우가 보낸 사람들이 돌아올 때마다 남군의 소식을 알리니 관우의 장수와 병사들은 오나라 군대와 싸울 마음이 없어져 대부분 항복을 해버립니다. 결국 관우는 자신이 고립되어 곤궁해졌음을 알고 도망치다 반장과 주연에게 사로잡혀 참수당했고 촉은 형주의 영토들을 상실하게 됩니다. 손권은 형주를 평정한 공으로 여몽을 남군 태수에 임명하였고 1억 전과 황금 500근을 하사했는데, 여몽은 금전을 받기를 거부했으나 손권은 무시하고 하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몽은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이 심해져 드러눕게 되었고, 손권은 이를 매우 걱정하며 여몽을 내전해 두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여몽을 치료하려 하였고, 여몽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자에게는 천금을 내리겠다고 공포합니다. 손권이 여몽을 얼마나 아꼈는지 여몽이 아파하면 손권 자신도 아파했고, 그의 안색을 보고자 했으나 자신이 직접 행차하면 여몽이 자신을 맞이하기 위해 몸을 움직였다가 건강이 악화될까 두려워 벽을 뚫어서 여몽의 상태를 들여다보았다고 합니다. 거기다 여몽이 조금이라도 몸을 회복해 음식을 넘기는 것을 보면 기뻐하며 주위를 돌아보며 웃으며 말하고, 그러지 못하면 탄식하며 잠자리에 들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손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몽은 42세의 나이에 숨을 거둡니다. 여몽이 죽자 손권은 매우 애통해하며 자신이 먹는 음식의 가짓수를 줄였고, 여몽이 죽기 전에 손권에게 하사받았던 금이나 보물을 관부의 창고에 넣어놓고 나중에 자신이 죽으면 모두 상부에 돌려주라 명령했다는 말을 듣고는 더욱 비통했다고 합니다. 강하태수 최유가 항상 여몽이 다스리던 고을의 일로 여몽의 잘못을 고하며 비난했지만 여몽은 그를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데, 앞서 겸손함을 보여주는 일화에서도 나타나듯 여몽은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덕장이라 칭함에도 부족함이 없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여몽이 관우가 위나라와 싸울 때를 노려 남군을 공격하려 했을 때 손권은 여몽과 자신의 사촌 동생 손교를 모두 사령관에 임명하려 했는데, 여몽은 적벽대전 때 주유와 정보가 불화했던 것을 이야기하며 지휘관이 2명이 되면 국가의 대사를 그르치게 된다고 손권을 설득했기에 손권은 여몽을 사령관으로 삼고 손교는 후속 부대를 이끌겠다고 합니다. 여몽의 병세가 위독해지자 손권은 여몽에게 후임을 누구로 정하는 게 낫냐고 물었고, 이에 여몽은 주연의 대담함과 지조가 뛰어나니 그를 임용해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여몽이 위나라와 혈투를 벌이던 관우의 뒤통수를 쳐서 형주를 점령한 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관점이 존재하는데, 주로 위나라의 승리로 판세를 굳어지게 만든 여몽의 편협한 시각과 대전략의 부재를 지적하는 의견과 오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수비하기 어려운 서주를 취하려는 것보다 형주를 취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나라가 남군을 점령한 이후 이를 이용해 위나라를 향한 공세를 제대로 펼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는 형주를 평정한 여몽이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역사인 이프가 없다지만 여몽이 손권에게 형주를 취하며 양양을 점거할 거라는 언급도 했기에 아마 여몽이 병으로 죽지 않았다면 촉과의 결전 이후 오나라가 위의 양양을 공격하는 모습도 보여줬을 거란 생각이 들어 여몽이 병사해버린 것이 더욱 아쉽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여몽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손은 양주 5군 오현 사람으로 육손의 가문은 대대로 강동의 주요 호족이었기에 금수저 출신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육손은 어려서 아버지가 죽는 바람에 당조부인 여강태수 육강을 따라 임지에서 생활을 했는데, 육강은 여강에서 발생한 10만에 이르는 도적대를 격파한 문무겸비의 능력자였습니다. 만약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육손은 육강의 밑에서 잘 자랐겠지만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것은 바로 원술이 서주를 공격하기 위한 군량을 조달하기 위해 여강태수인 육강에게 쌀 3만 곡을 내놓으라 한 것이었습니다. 육강은 헌제가 즉위한 이후 황실이 유명무실해졌을 때도 공물을 바쳤던 한해 충신이었기에 그는 반역자 원술에게는 단 한 톨의 식량도 줄 수 없다고 한 뒤 문을 걸어 잠그고 원술의 침공을 대비했고, 이에 원술은
분노하여 손책을 보내 육강을 공격하게 합니다. 손책은 일찍이 육강을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육강이 직접 만나주지 않고 아랫사람을 시켜 접대하게 한 일로 원한을 품고 있었던 데다 육강을 토벌하면 여강태수 자리를 주겠다던 원술의 말을 믿고 여강으로 진격합니다. 육강은 손책의 공격에 맞서 2년 동안 버텼으나 결국 성은 함락되었고 그 과정에서 육씨 가문의 절반이 굶주리며 고생하다 죽었다고 하는데 만약 육손이 여강에 남아있었더라면 생사를 넘나드는 고난을 겪었을 테지만 다행히도 육강은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육손과 자신의 아들 육적 등을 고향인 오현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후 성이 함락된 뒤 한 달이 지나 육강이 병사하자 육손은 육강의 아들 육적의 나이가 어렸기에 그를 대신하여 자신이 직접 가문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손책이 육강을 죽였기에 손씨와 육씨의 사이는 원수지간이나 마찬가지라 생각할 수 있지만 손책이 죽고 그의 뒤를 손권이 잇자 육손은 손권의 부름을 받아 그의 휘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손권은 육손과 손책의 딸을 혼인시켜 가문 사이의 앙금을 풀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손씨와 육씨가 큰 분란 없이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손권의 뛰어난 정치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육손은 큰 무대에 이름을 올리기 전에도 문무겸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스리던 고을에 큰 가뭄이 닥치자 관청의 곡식 창고를 열어 가난하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돌보았고 백성들에게 농업과 양잠을 권유하고 감독해 많은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회계군 산적 반림, 파양군 도적 우돌, 단양군 도적 비잔을 격파하여 각 지역의 난을 잠재워 각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속된 환난을 전부 소탕했기에 육손의 군대가 지나간 곳은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또한 회계태수 순우식이 손권에게 표를 올려 육손이 함부로 백성을 취하여 관할 지역을 소란스럽게 한다고 비난했는데 나중에 손권을 만난 육손은 오히려 순우식을 칭찬하기에 손권은 그 이유를 묻습니다. 이에 육손은 순우식은 백성들을 기르려고 했기에 저를 비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다시 순우식을 비방한다면 이는 덕을 어지럽히는 것이니 이러한 기풍을 조장하면 안 되기에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손권은 육손이 매우 훌륭한 인물이라 칭찬했다 합니다. 관우가 북벌을 시행했을 당시 여몽은 관우를 방심하게 만들기 위해 질병을 핑계로 건어보러 왔는데 이때 육손은 여몽을 찾아가 관우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사령관이 되어 어찌 이렇게 멀리까지 왔냐고 말했고 여몽은 관우를 제대로 속이려면 같은 편도 속여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네 말도 맞지만 진짜 아프다고 꾀병을 부립니다. 이에 육손은 관우는 자신의 용기에 기대어 다른 사람을 능멸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지금 처음으로 큰 공을 세워 교만해졌기에 북진에만 힘쓰고 우리를 경계하지 않고 있으므로 당신이 질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더욱 방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공격하면 반드시 관우를 사로잡을 수 있을 터이니 어서 주군을 만나 이에 대해 논의하는 게 옳습니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여몽은 관우가 너무 용맹한 데다 그가 형주를 점거한 뒤 은혜와 신의를 내려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고 있으니 공격하기 어렵다고 대꾸하고는 육손을 돌려보냅니다. 이후 여몽은 손권을 찾아가 관우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논의를 했고 손권이 후임으로 누가 좋겠느냐고 묻자 육손을 추천합니다. 육손은 여몽을 대신하여 편장군 우부독으로 임명된 뒤 육구로 갔는데 먼저 관우에게 편지를 보내 관우의 공적을 칭찬하고 자신을 낮추는 내용을 전달했고 관우는 육손이 자신의 위용에 의지하려는 뜻이 있고 매우 방심하고 있다고 생각해 오나라에 대한 경계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육손은 계속해서 현지의 상황을 손권에게 구체적으로 보고하여 관우를 격파할 수 있는 계책도 전해줍니다. 그러던 중 관우가 상관의 미국을 탈취하자 마침내 손권은 여몽에게 명을 내려 군대를 이끌고 공안과 남군을 공격하게 하였고 여몽은 육손과 함께 선봉이 되어 공안과 남군을 신속하게 점령합니다. 남군을 점령한 여몽이 남군의 민심을 다스릴 때 육손은 따로 군대를 이끌고 의도로 진군하였고 의도태수 번우가 성을 버리고 달아났기에 점거합니다. 그리고 육손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장군 이이와 사정에게 병사 3,000명을 주어 총나라 장수 첨안과 진봉을 공격하게 하여 그들을 사로잡았고 방릉태수 등보, 남양태수 광모도 연이어 격파합니다. 그러나 유비 측의 저항은 끝이 없었는데 자귀현의 호족인 문포와 등계 등이 병사 수천 명을 규합해 익주의 총나라 군대와 연합하여 육손을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육소는 장군 사정과 함께 문포와 등계를 토벌하였고 문포를 회유하여 완전 투항시켜 유비의 잔존 세력을 괴멸시키니 지금까지 육손이 참수하거나 포로로 잡거나 회유하여 항복시킨 자가 수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육손은 의도, 자귀, 지강 지역을 수복한 뒤 협구를 지키며 초계 침공을 대비하는 공을 세우니 손권은 육손을 진서장군에 임명하고 누후로 봉합니다. 221년 7월에 유비는 대군을 이끌고 오를 정벌하기 위해 나섰고 손권은 서신을 보내 화친을 청했으나 유비는 극도로 분노하며 거절합니다. 곧 유비군의 오반과 풍습이 무현과 자귀현에 주둔하고 있던 오나라 장수 이이등을 격파하고 자귀현에 주둔하니 육손은 군대를 거두어 물러났고 무릉의 오개만이들이 유비에게 사자를 보내옵니다. 황무 원년, 유비는 풍습을 도덕으로 장남을 선봉으로 삼아 더욱더 진격해왔고 이에 손권은 육손을 대도독으로 임명하고 가절과 함께 병사 5만 명을 주어 수많은 장수와 함께 유비를 막게 했기에 육손의 부장군 송겸이 초계 주둔지 5곳을 공격하여 모두 격파시켰으나 유비군의 기세를 꺾지는 못합니다. 이후 유비의 장수 오반과 진식은 수군을 이끌고 이릉에서 장강을 끼고 동서 연안에 주둔하며 오나라 수군을 견제했고 유비는 직접 장수들을 이끌고 자귀에서 진군하여 효정에 주둔합니다. 그리고 유비는 마량을 시켜 무릉에 있는 오개만이들에게 금, 은, 비단, 자귀, 상 등을 줘 그들을 회유했고 이에 오개만이의 지도자들은 군사를 이끌고 유비에게 합류하여 유비의 군세는 더욱더 불어납니다. 오록에 따르면 대다수의 오나라 장수들은 진격해오는 유비를 공격하자고 했으나 육손은 적의 기세가 강할 때 굳이 싸울 필요가 없고 적들이 피폐해진 틈을 타 공격하는 게 낫다고 말하며 수비만 했기에 오나라 장수들은 육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가 유비를 두려워한다고 생각해 분한 마음을 품었다고 합니다. 당시 오나라 장수들의 불만이 어찌나 높았는지 손권의 친척이었던 손화는 육손의 명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군을 이끌고 출진해 유비의 선봉대를 토벌하러 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곧 유비의 군대에게 포위되어 육손에게 지원을 요청했는데 육손은 손환이 주둔하고 있는 성은 견고하고 식량이 충분하므로 자신의 계책이 실행되면 저절로 포위가 풀릴 것이라 말하며 구원을 거부합니다. 유비는 수비만 하는 육손의 군대를 끌어내기 위해 오반에게 수천 명의 병사를 주어 평지에 군영을 세워 오나라를 도발하였고 이에 오나라 장수들이 분노하며 공격을 하려 하자 육손은 이러한 행동에는 반드시 음흉한 계책이 있을 것이니 잠시 살펴보도록 합시다 라고 말하며 장수들을 진정시켰고 곧 유비가 산골짜기에 8천 명의 복병을 데리고 대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 유비의 진영은 무협과 건평에서부터 이릉의 경계까지 이를 정도로 넓게 펴져 있었는데 유비 입장에서는 험준한 지역을 골라 요새화시켜 50여 개의 진영을 두어 육손의 공격을 막음과 동시에 보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 선택이 결국 패착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해 6월, 육손은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 대군을 이끌고 유비의 진영을 향해 공격을 감행했고 앞서 병사들에게 풀을 하나씩 주어 화공까지 합니다. 유비의 병사들은 출병한 지 시간이 오래 지나 피로가 쌓이고 사기까지 떨어진 상태였고 화공으로 인해 넓게 퍼진 진영들 간의 연계가 깨져버려 오나라 군대에게 속수무책으로 각계 격파당합니다. 이렇게 육손은 각 군대를 직접 인솔하며 풍습, 장남, 호황, 사마가 등을 죽이고 유비군 진영 40여 곳을 박살냅니다. 아비규환인 상황 속에서 유비는 마한산에 올라 주위의 군대를 포진시켜 육손의 군대를 막으려 했으나 육손이 군대를 격려하고 지휘하며 사방에서 공격해 들어오자 마침내 유비군의 진영은 무너져 버렸고 이때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유비는 밤을 틈타 달아나 간신히 백제성에 도착할 수 있었으나 그가 이끌고 간 배, 병기 등의 물자들은 모두 사라졌고 그의 병사들은 주검이 되어 장강을 떠다니는 상태가 되었으니 유비는 매우 부끄럽고 분하여 내가 육손에게 좌절과 모욕을 당했으니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닌가 라고 한탄했다 합니다. 손권은 이릉대전 당시 육손의 휘하 장수들이 육손의 말을 잘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육손을 만나 왜 자신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육손은 손권의 질문에 대해 저는 두터운 은혜를 입어 큰 임무를 맡았으나 이는 제 재능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휘하 장수들 가운데 어떤 이는 주군께서 신임하는 사람이고 어떤 이는 유능한 장수였으며 또 어떤 이는 공신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국가의 대사를 이루는데 함께할 사람들이니 저를 낮춰서 이들과 함께 국가의 대사를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앞서 육손에게 원망을 품었던 장수들도 육손의 뛰어난 계책을 깨닫고 그를 존경하고 복종했다고 하며 단독 행동을 했던 손원도 육손을 찾아와 구원하러 오지 않아 원망했으나 결국 그대의 큰 뜻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합니다. 유비는 이릉대전에서 크게 패한 뒤 성도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백제성에 주둔해 있었기에 서성, 반장, 송겸 등의 장수들은 표를 올려 서로 자신이 유비를 붙잡을 수 있다며 유비를 공격하기를 원합니다. 이에 손건은 육손에게 유비를 공격하는 것을 의논했고 육손은 주연과 낙통과 함께 조비가 대군을 집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한 뒤 조비가 겉으로는 우리를 도와 유비를 공격한다고 하지만 사악한 마음을 품고 있어 언제라도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기에 손건은 유비에게 사자를 보내 화친을 청했고 유비는 이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육손의 예상대로 조비는 오나라를 향한 총 공세를 펼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육손이 조비의 군대와 맞선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시기에 육손은 혹시 모를 총나라의 공격에 대비했거나 외교적인 문제를 담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록에 따르면 유비는 위나라의 대군이 오나라를 공격하러 출병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육손에게 위나라가 강릉에 당도했으니 나도 이에 호응하여 다시 진격할 것인데 장군도 동의하시오 라는 비아냥과 위협이 섞인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이에 육손은 내가 걱정하는 것은 당신의 군대는 패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고 양국은 이제 화해를 한 상태이니 지금은 병력을 보충해야지 궁핍하게 할 틈은 없다는 것이다. 만일 그대가 이를 깨닫지 못하고 다시 군을 이끌고 온다면 목숨을 보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황무 7년 손건은 파양태수 주방을 시켜 위나라 대오방면 사령관인 조휴를 속여 유인하라고 명합니다. 주방은 조휴를 속이기 위해 7번이나 편지를 보냈고 결국 조휴는 주방의 말에 넘어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0만의 군대와 많은 군수물자를 가지고 환연으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손건은 조휴가 대군을 이끌고 오자 육손을 대도독으로 임명해 조휴를 공격했고 조휴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대로 퇴각하면 부끄러움만 남을 것이고 자신이 이끌고 온 병사들의 수가 많고 정의하다고 여겼기에 육손의 군대와 그대로 맞섭니다. 하지만 육손이 중앙을 지휘하고 주환과 전종이 각각 좌우를 맡아 세 방향으로 진격해 조휴의 군대를 압박하니 결국 조휴는 패하여 협서까지 도망칩니다. 육손은 전투에서 승리하여 10,000명을 참수하거나 포로로 잡았고 수많은 군수물자를 실은 수레 1만 대까지 얻는 공을 세우게 되었으니 조휴는 마음의 병을 얻고 등에 종기가 나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후 손건은 주위 신하들에게 명령해 자신의 우산 덮개로 육손을 가리고 궁궐문을 드나들도록 해주었고 자신이 사용하는 상등의 진귀한 물품들을 육손에게 하사하니 그 당시에 손건의 신임을 받는 사람들 중에 육손과 견줄 만한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황룡 원년 손건은 육손을 불러 태자 손등을 보좌하도록 하고 동시에 형주, 예장 등 세 군의 일도 관장토록 했으며 군사나 국사의 관리 감독까지 하도록 했으니 육손에 대한 손건의 신임이 이와 같았습니다. 육손도 이에 부응하듯 맡은 바 책무에 힘썼는데 하루는 손건의 둘째 아들인 손녀가 오리끼리 싸움을 붙이는 투함란을 매우 정교하게 만들자 이를 꾸짖어 손녀가 직접 그것을 부수고 철거하게 만들었고 손건이 가장 아꼈던 조카인 손송이라는 인물이 병사들을 놀게 하고 훈련을 시키지 않자 육손은 손송을 책망한 뒤 손송의 수하 관리들을 불러 그들의 머리를 깎는 형벌에 처합니다. 그리고 훗날 여일이라는 자가 손건의 신임을 받고 권세를 휘둘러 대신들조차 함부로 여일에 관한 일을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도 유일하게 육손은 손건에게 이 일을 간언했다고 하니 이처럼 육손은 잘못된 것은 바로잡으려 하는 강직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화 5년 손건은 합비를 직접 공격함과 동시에 육손과 제갈근에게 양양을 공격하라 명했고 육손은 전쟁 도중 손건에게 전쟁 상황에 대해 보고하기 위해 한편이라는 인물을 보냈는데 한편은 손건에게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적에게 체포되어 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갈근은 매우 두려워하며 육손에게 주상은 이미 회군을 한 데다 적이 우리의 정보를 알게 되었으니
빨리 퇴각해야 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으나 육소는 편지에 대한 답장은 하지 않고 사람들을 시켜 순무와 콩을 심게 하고는 다른 장수들과 평상시처럼 바둑을 두고 활을 쏘며 놀았다고 합니다. 다른 장수 같았으면 미쳤다고 했겠지만 육손의 계략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알았던 제갈근은 육손에게 무슨 수가 있다고 생각해 육손을 찾아갔고, 육손은 제갈근에게 병사들의 동요를 진정시키고 다양한 계책을 편 후에 물러나야 되지 지금 곧바로 후퇴했다간 적들이 추격해올 거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리고는 제갈근과 은밀히 계획을 세운 뒤 제갈근은 수군을, 육손은 육군을 이끌고 퇴각은커녕 오히려 양양성으로 진군했고, 이에 위나라 군대는 육손을 두려워했기에 황급히 성으로 퇴각했다고 합니다. 육손은 그 틈을 타 강하군의 신시, 안류, 석양을 공격해 천여 명의 사람들을 베거나 사로잡은 뒤 생포된 자들을 치료하고 다방면으로 돌보았기에 이웃 지역의 백성들이 오나라에 귀의해왔다고 합니다. 또한 위나라 강하 태수 녹식이 항상 오나라 변방 지역을 침범하여 소란스럽게 만들자 육손은 녹식이 위나라 노장 문빙의 아들 문효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이용해 녹석이 문효와의 불화로 인해 오나라와 내응을 하고 있다는 거짓 편지를 만들어 변방 지역에 놓아두니 녹식은 이 사실을 알고 해를 입을까 두려워하여 처자식을 데리고 낙양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저고 4년, 손건이 매우 아끼고 뛰어난 성품과 능력까지 보여줬던 손등이 사망해버리자 손건은 저고 5년에 셋째 아들 손하를 태자로 삼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같은 해 8월 넷째 아들인 손패를 노왕으로 세운 뒤 총애와 특별한 대우에 있어서 태자 손등과 구별 없이 대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손건의 행보로 인해 신하들은 손하와 손패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나눠지게 되었고, 이간질과 정치질까지 난무하게 되어 손하의 태자 자리가 위태로워지자 저고 7년에 승상이 된 육손은 손건에게 상소를 올려 태자의 자리는 반석 같은 견고함이 있어야 하고 노왕은 그 아랫사람이므로 총애와 대우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각자 올바른 위치에 있어야만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안녕을 얻을 수 있으니 신이 간절하게 머리를 부딪혀 피를 흘리며 간언합니다. 라는 내용을 전했으나 손건은 육손의 의견을 듣고도 무시합니다. 그리고 손건은 육손의 외조카인 고담, 도승, 유신 등의 인물들이 모두 손하의 편에 섰다는 이유를 들어 오히려 육손을 승상의 자리에서 쫓아냈고, 태자의 스승이었던 오찬을 육손과 여러 차례 서신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옥에 가둬 죽여버립니다. 게다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육손의 집에 사자를 자주 파견하여 육손을 질책하니 육손은 매번 분노하고 탄식하다가 저고 8년 봄 2월 63세의 나이에 죽었다고 하며 그가 얼마나 청렴했는지 집에 남은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부자에 따르면 이릉대전 당시 전사한 유비군의 병사 수는 8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위나라의 가후는 조비에게 육손이 뛰어난 용병수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합니다. 육손은 사람을 법이나 형벌로 다스리는 것보다 예로 다스리는 것을 선호했는데, 남양의 사경이 유이라는 인물의 형벌을 우선하고 예절을 뒤에 둔다는 견해를 칭찬하자 육손은 사경을 질책하며 예절이 형벌보다 앞선 지 매우 오래되었으니 유이가 궤변으로 옛 성인들의 가르침을 왜곡한 것이다. 그대는 태자를 모시는 사람이 되어서 인의를 존중하여 덕을 높여야 하거늘 어찌 유이와 같은 말을 하는가? 라고 말했으며 손건에게도 상소를 올려 엄격한 법과 가혹한 형벌에 대한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손건은 육손과 함께 육손의 선임자들인 주유, 노숙 및 여몽에 대해 논평하였는데, 손건은 노숙이 유비에게 형주 땅을 빌려주라고 권했던 것을 노숙의 단점이라고 표현하였고, 여몽의 지략은 주유에 다음 갈 정도로 뛰어나지만 언변의 뛰어남은 주유에 미치지도 못했다고 평가했답니다. 육손이 죽고 그의 아들 육항이 20세의 나이에 그의 뒤를 이었는데, 손건은 육항에게도 아버지인 육손의 잘못을 들어 육항을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진실이 밝혀지게 되자 태원 원년에 손건은 육항과 만나 그에게 내가 이전에 참언을 듣고 그것을 믿어 그대의 부친과의 관계가 돈독하지 못했기에 그대를 등졌었소. 내가 그대를 힐문했던 글은 전부 불태워 없애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하시오. 라고 말한 뒤 육항과 헤어지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육손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